바리케이트를 쳐야 합니다. 언론 양심의 역사를 이어갈 언론의 바리케이트를 칠 때다. YTN 해직 기자 노정면의 뉴스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9월 5일 목요일 아침 뉴스바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뉴스바리케이드 노정면의 뉴스바를 진행하는 노정면입니다. 오늘 뉴스바에 차려진 뉴스 메뉴들은 이렇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이석기 의원이 결국 체포됐죠. 여론은 국정원의 물타기 의도를 경계하면서도 통합진보당에 그리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통합진보당 원내대변인 김재현 의원을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을 둘러싼 재계와 노동계의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오늘 대법원이 공개 변론을 엽니다. 한 전직 판사가 대법원의 기존 판례가 이번에 바뀔 가능성이 우려된다. 그럴 경우 그 피해는 봉급 생활자에게 돌아간다며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글을 띄웠습니다. 이정열 전 판사를 만나보겠습니다. 이 밖에 영화평론가 최광희 씨의 영화 쉐킷, 그리고 세계 최초 시사 애너그램 공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친절한 고대리가 모십니다. 국민 대리운전. 국민TV 조합원을 위한 국민 대리운전 1544-9411. 서울 경기 어디서나 친절하게 모십니다. 국민TV 조합원과 함께하는 국민 대리운전 1544-9411.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대한민국 생활체육용품의 절대 강자 스타스포츠. 600여 가지 이상의 운동용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중입니다. 매니아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배드민턴 의류, 라켓, 가방 브랜드 아테미. 내 피부처럼 편안하고 가벼운 테슬라 운동화와 레저 및 스포츠에 도움을 주는 언더레이어를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우리라이프 상조 영업사원 홍대리입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신설상조 회사입니다. 사장님께 국민TV에 광고자 건의했더니 저희 사장님도 국민TV 예청자시며 조합원이지만 혹 회사 세무조사 받고 탄압받는 거 아니냐며 은근히 걱정이십니다. 그래서 영업사원인 제가 제 돈으로 광고하고 우리라이프 상조를 알리려 나왔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회원님이 납입하신 소중한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의 발전을 위해 후원하겠습니다. 1600-3267 1600-3267 우리라이프 상조 제가 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TV를 후원하는 새로운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를 찾아주세요. 오늘 아침 눈에 들어오는 뉴스들 간추려보겠습니다. 한빈 6호기 돌발 정지 사고가 일어난 지 불과 10여일 만에 고리원전 1호기의 비상발전기가 18시간 동안이나 가동 중단되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고리 1호기는 지난해 3월 원전 전원이 완전히 끊겨서 후쿠시마 원전처럼 노심이 녹는 위기를 맞을 뻔해 파문을 일으켰으며 최근까지 수명 연장 논란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원전 비리가 만연한 데다 원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시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결국 체포됐습니다. 국정원은 어제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직원 30여 명을 국회의원회관에 투입해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이 격렬히 항의하며 충돌이 벌어지자 이 의원은 스스로 구인에 응했습니다. 앞서 이석기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한 신상 발언에서 여야 정치권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민의의 정당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처리라는 비이성적이며 이런 야만이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인 효성그룹 조성래 회장이 거액의 탈세 혐의로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국세청은 조 회장이 대규모 차명재산을 불법적으로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2008년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 한반도 대운하 TF팀장을 맡았던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장석효 사장은 4대강 공사 참여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8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 비리와 관련해 구속되는 첫 번째 MB 측근이 될지 주목됩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반란과 내란죄 선고와 함께 부과받았던 2,397억 원의 추징금을 16년 만에 완납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미납 추징금으로 남아있던 230억 원 가운데 80억 원을 지난 2일 납부한 데 이어 어제 오전 마지막으로 150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타결 가능성이 점쳐지던 현대차 노사 협상이 막판 이견 절충에 실패하면서 깨졌습니다. 노축 교섭 대표 일부에 대한 고소고발과 손해배상 소송 철회를 둘러싼 노사의 입장 차이가 결렬 이유로 알려졌습니다. 노조는 오늘도 부분 파업을 이어가며 사측과 교섭에 나섭니다. 오늘 오후 2시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관련 공개 변론이 열립니다.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이 생중계될 예정인 가운데 대법원이 노동계에 박근혜 대통령의 통상임금 관련 발언 등 특정 내용을 소개하지 말라고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상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영민 PD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첫 번째 뉴스는 어떤 겁니까? 예,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네. 어젯밤 이석기 의원이 구인되면서 통합진보당은 정치적 기로에 놓였습니다. 오늘 참 대다수 보수적 색채를 띠고 있는 우리나라 조간신문들. 이 뉴스를 톱 뉴스로 다뤘고요. 어제 KBS, MBC, SBS를 비롯한 주요 방송사 역시 이 뉴스를 대체 몇 꼭지를 다뤘는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다뤘습니다. 국정원 선거 부정과 관련한 그런 보도 태도와 상당히 대조됩니다. 자, 한겨레 오면의 그 기사를 보면은 진보당 내부의 정서를 다룬 기사가 있습니다. 네. 통합진보당 내 한 핵심 당직자와 한겨레 기자가 만났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압수수색 다음 날 이석기 의원이 국회에 나온 뒤 대략적으로나마 사태를 파악했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발언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사과 등 이런 입장을 밝히고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흘린 녹취록에 대해서 세세하게 반박하려고 했는데 정작 기자회견이나 성명 발표 과정에서는 매번 그렇게 되지 않았다. 이 당직자는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애초 당 내에서 한 합의와는 달리 모임의 존재, 발언 등 거짓 해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론전에서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다 라고 안타까워했는데 그 비상식적 발언과 행동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반박할 것은 반박하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합의를 했는데 정작 회견에서는 딴소리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이 국정원의 압수수색이 시작된 사건 초기에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히 설명하면서 국정원의 공안 탄압론을 제기했다면은 진보당이 현재와 같은 고립무원으로 내몰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만시지탄을 했다는 건데요. 글쎄요. 이런 부분도 타당한 면이 있겠지만은 국정원이 또 그 다음 카드를 또 꺼내서 계속해서 압박의 강도를 높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초기 대응이 상당히 잘못됐다라는 데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예. 또 국정원발 또 새로운 기사가 하나 나와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제목만 보면은 그냥 넘어갈 기사인데 구체적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제목하고 좀 매칭이 잘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신문 일면 기사인데 김재현, 김미희 최소 2차례 RO 모임 참석. RO 모임이라 하면 경기동부연합 지하 조직 그래서 이제 약칭 RO라고 부르는데 통합진보당의 김재현, 김미희 의원이 지난해부터 최소 2차례 이 모임 회합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그래서 국정원은 지난 2일에 국회의에 제출한 체포동의 요구서에 RO 조직원 아무개는 비례대표 아무개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로 조직원 아무개는 비례대표, 또 네. 아무개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지금 뭐 통합진보당에 남아있는 비례대표 의원은 이석기 의원 외에 김재현 의원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비례대표라고 이렇게 뭐 익명으로 표시했습니다만은 이 비례대표는 그 김재현 의원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네. 아무개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뭐 지역구 국회의원은 뭐 통합진보당에서 김미희 의원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뭐 김미희 의원으로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김재현 의원의 그런 뭐 명확한 그런 이제 그 직접 거명되다시피 한 그런 체포 동의 요구서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 모임 2번 참석한 것 같고 이게 그 알로의 조직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의문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두 김 의원은 아로 조직원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법조계 일각에서는 뚜렷한 증거도 없이 두 의원을 RO 조직원이라고 못 박았다면은 국정원이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라고 네. 전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두 의원과 RO의 연관성을 밝혀낼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인데 문제는 뭐냐면 RO 모임에 참석만 했을 뿐이지 거기서 무슨 말을 했는지 녹취록에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네. 그런데 참석만 했다는 이유로 조직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국정원이 상당히 무리수를 둔 거 아니냐. 물론 뭐 그런 점을 감안해서 뭐 이름을 직접 거명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비례대표 아무개 이런 걸로 봐서는 김재현 의원을 지칭한 것이 분명한데 말이죠. 네. 자, 김재현 의원의 그 지금 반발 강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자, 국정원이 이런 반발 또 이런 그 김재현 의원의 그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의지에 맞서서 이를 뭐 누그러뜨릴 수 있는 새로운 카드를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이 기사 보면요. 내용 문제는 제가 언급할 것이 아니고 예. 그 기사를 쓰는 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 리드, 첫 번째 문장을 보면 국가정보원은 이렇게 참석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정원이 확인했다라는 표현이라 얼핏 예.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예. 기사를 이런 근거를 가지고 쓸 때는 예. 국정원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밝혔다 이렇게 그렇죠. 이제 이것도 결국은 인용인데 예. 독자로 하여금 마치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오인케 네. 하는 예. 매우- 주어는 국정원이지만 그 수로는 확인됐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좀 좋지 않은 기사 작성법입니다. 예. 김승훈 기자의 기사였습니다. 다른 기사 소개해 주시죠. 갑자기 경향- 실명을 거론하셔서 제가 놀랐습니다. 예, 아니 저희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경향신문 일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이건 박홍두 기자가 썼네요. 예. 뭐 박홍두 기자의 기사가 뭐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좀 놀라운 내용입니다. 박정희 정부 때 경호원 출신이었던 박종길 씨, 이분이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라고 하네요. 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아니, 저 경호원 출신이 이걸 하시나 봤더니 이 양반이 과거에 그 사격, 권총, 명사수로서 국가대표 감독을 거쳐서 태릉 선수촌장 또 2012년 런던 올림픽 총감독을 맡았다고 합니다. 뭐 체육계 인사니까 이제 문화부 2차관을 이렇게 맡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문화부 제2 그 차관을 재임하는 중에 그 자신이 운영하던 사격장을 불법 편법적인 방법으로 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겁니다. 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밝힌 건데 박 차관이 올해 3월에 차관직에 임명된 이후에 서울 목동 사격장을 부인에게 양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편법 또 불법 그렇게 방법이 동원됐다는 겁니다. 네. 1996년부터 이 사격장을 운영해온 박 차관이었는데 2006년 권총 분실 사고가 역삼동 은행 권총 강도 사건과 관련되면서 폐업이 됐는데요. 아마 그 사격장에서 쓰던 그 권총이 분실됐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은행 강도 사건과 연관돼서 이게 뭐 폐업이 된 모양입니다. 자, 그러다가 2011년에 재허가를 받았는데 자, 대표자로 이제 그 자신이었는데 지난 4월 10일 그 부인에게 넘겼다는 거지요. 네. 위험한 총기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사격장은 허가 받은 사람만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부인이
부인도 뭐 사격을 한 것 같진 않아요. 자, 그래도 부인한테 넘겼단 말이죠. 이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경찰이 이 사격장 안전관리 법률상 사격장의 변동사항은 설치 허가를 받은 사람만 신고가 가능한데 이게 부인한테 넘길 수 있도록 도와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또 부인한테 넘긴 걸로 봐서는 실소유주는 본인 아니냐 이런 또 의혹도 가능한데요. 고위 공무원은 영리 업무를 할 수 없고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겸직도 불가능하도록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위반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뭐 이 박 차관은 이런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뭐 이 차관 임명 직후에 영리 업무 금지에 관한 보고를 받은 다음 정리하려고 했다. 다만 명의 변경 과정에서 혼선이 있어서 지체됐을 뿐이다. 늦었지만 명의를 바꿨고 차관이 된 다음 새로 사업한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상업으로 하던 일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규정 위반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니까 부인한테 완전히 넘겼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현재 실소유주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은 글쎄요. 부인한테 넘겼는데 이게 본인이 실소유주가 아니다라는 말이 얼마만큼 그 신빙성이 실릴지 의문입니다. 부인한테 넘겼는데 아니라고 예. 부인했군요. 예, 부인. 그 5년 전 MB 정부 네. 이 무렵에 문화체육관광부, 네.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네. 그러니까 박종길 차관이 역임했던 바로 이 자리에 5년 전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신재민. 네, 맞습니다. 아, 신재민. 예. 아니, 문체부 차관하면은 신재민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이분도 존재감을 좀 더 예, 그렇습니다. 명확히 하실 것 같습니다. 그 신재민 씨가 그 차관하다가 이제 장관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내정이 됐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위장 전입 건이 딸마다 다 있어가지고 결국 이제 물러나게 됐었는데 말이죠. 지금 감옥에 있죠. 네, 신재민 그렇습니다. 씨가 그렇습니다. 자, 한겨레 일면 보도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초대석 시간에 이정열 전 판사를 또 모시기로 했는데 아, 판결은 아니고요. 아, 판결이 아니고 공개 변론 죄송합니다. 예. 공개 변론. 어쨌든 뭐 판결에 준하는 그 중요한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자, 이 임금 노동자들에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통상 임금 소송 공개 변론을 앞두고 대법원이 말이죠. 대법원이 노동계가 펼칠 변론 내용에 간섭하고 통제하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보도입니다. 오늘 한겨레 일면에 실려 있는데 그 노동자 쪽 대리인인 김상은 변호사가 밝힌 내용인데요. 바로 그 3일이었죠. 9월 3일 대법원에서 이루어진 공개 변론 예행 연습 뒤에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전화해서 최후 변론의 일부 대목을 문제 삼으면서 이 발언을 하지 마라. 관련 파워포인트 화면 사용도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알려왔다는 겁니다. 일부 대목이 뭡니까? 일부 대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박근혜 대통령 얼굴이 등장하는 파워포인트 화면 자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지난 5월에 미국을 방문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요청한 GM 회장에게 통상임금은 GM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가 갖는 문제로 꼭 풀어나가겠습니다. 라고 답한 내용의 신문방송 기사를 보도사진과 함께 담은 건데 네. 전체 파워포인트 33페이지 가운데서 두 쪽 분량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 근본 전원합의체 판결이 정치적, 경제적 논리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있음을 감안해 달라는 이런 30초 분량의 발언. 이 두 가지를 갖고 문제 삼은 겁니다. 네. 정치 경제적으로 자유로우라. 뭐 간섭받지 말고 눈치 보지 말라. 이런 멘트와 박근혜 대통령 얼굴이 등장하는 파워포인트 화면 그거 쓰지 말라. 이런 대법원의 간섭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 자, 간섭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사실 박 대통령 눈치 보느라고 그 통상임금과 관련해서 대다수 봉급생활자들 그 배반하고 사용자 측 이 사람들 손들어 주지 말라라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노동자들이 하려고 하는 건데 행여나 그런 결론이 나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면은 이게 곤란하지 않느냐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개입된 것이 아닌지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쉽게 얘기해서 오늘 통상임금 관련해서 우리 대다수 봉급생활자들이
뒤통수 맞는 이런 결론이 나온다면은 박근혜 대통령 책임이다라는 게 노동자 쪽의 입장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참 우리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예. 아예 이 사실 자체가 보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일정이 공개가 안 돼 있는데 예. 네, 뭐 조금 이따가 저희가 짚어보기도 하겠습니다만 네. 오늘 오후 2시 예.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리는 공개 변론 많은 예. 관심을 가져주시기 이게 바라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이게 지금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다는 점입니다. 네.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다 하면 이정열 전 판사 이야기로는 판례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아, 그거는 우리 저 이정률 판사 나오신 다음에 아, 해야 예, 되는 예. 얘기니까 좀 이게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에 또 올리신 내용이 또 그러하기 때문에 미리 좀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조짐이 보이는 그런 결론입니다. 이게 쉽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통상임금과 관련해서 상여금이 있잖아요. 상여금, 보너스 같은 거. 네, 정기 상여금, 예. 네, 정기적으로 받는. 네. 이거는 통상임금에 그동안 포함돼 왔죠. 네, 법원 판례가 그랬던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분리하자는 것이 이제 GM 회장의 요청이고 대다수 사용자들의 요청입니다. 자, 이거를 허용하느냐 마느냐 오늘 이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분리가 된다면은 그러면 봉급생활자들의 실질적인 소득이 줄어들게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좀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예. 지금 대다수 기업들이 분리해서 예.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본급으로 한정해서 거기에 기준해서 이제 수당 등을 책정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기존 판례에 비추어서 보면 예. 정기 상여가 예. 통상임금에 포함 안 됐기 때문에 네.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제 돈을 못 받았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돌려달라는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소송에서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가 포함된다고 한다면 네. 돈을 돌려받게 되는 막대한 음. 전체적으로 네. 수십조 원에 달하는 예. 그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의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 얘기는 너무 틀렸나요? 틀린 건 아니고요. 예.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청취자들께서 오해하실 수 있어서 예. 예, 저도 좀 헷갈리니까 사람들이 뉴스에서 좀 네. 조금 멀리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당장 봉급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 네. 예, 이런 점들을 그렇죠. 이 문제가 좀 복잡할 수는 있지만 예. 언론이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네, 당신의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TV 뉴스에서 그래픽과 함께 그렇죠. 쉽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꼭지를 다룬 보도를 보질 못했습니다. 네, 라디오로도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리는데 네. TV가 한다면 얼마나 글쎄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 참 이래저래 화장실을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릅니다. 오늘 한겨레 일면을 보겠습니다. 벼랑에선 무상 보육. 네. 박근혜 대통령 대표 공약 아니었습니까? 대표 공약이었는데 모르쇠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정부가 무상 보육하겠다. 말은 그냥 뻑뻑 큰 소리 쳤어요. 자, 그래 놓고 각 지자체한테 절반의 부담을 또 안깁니다. 네. 지자체의 수입은 한정돼 있는데 대통령 공약 지키라고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시라. 이렇게 한 건데 특별히 서울시는 이들 형편이 좋지 않는가? 당신들은 정부가 2를 담당할 테니까 서울시는 8을 담당하라. 80%를 떠넘겼습니다. 그래서 네. 박원순 시장이 아니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우리 제대로 정부가 공약을 한 것이니 그 약속을 정부가 책임지고 보다 더 많은 비중으로 담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서울시와 또 청와대 사이에 갈등 기류가 형성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길거리 가다 보면은 대통령님 무상보육을 쭉 이어갈 수 있도록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이런 식의 플래카드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자, 시 보육 예산은 한 달에 1,000억인데 남은 예비비는 900억 분이다. 당장 9월부터 파행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지방채 발행하면 되는 거 아니냐. 지방정부가 빚을 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말 그대로 땜질 처방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엄밀히는 국회가 정한 것이다. 네. 지자체별로 줄일 수 있는 사업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절박한 호소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운동이다. 이렇게 또 새누리당은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지자체장들에게 덮어씌우고 있는 형국이기도 하고 말이죠. 네, 그 불법 논란은 중앙선관위가 불법이 아니라고 불법이 결론을 내렸죠. 아니라고 결론이 내렸죠. 박근혜 대통령이
그 지난 1월 31일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올해입니다. 올해 1월 31일. 예. 보육 사업처럼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중앙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 네. 야, 이게 뭐 무슨 몇 년 전에 하신 말씀도 아니고 말이죠. 올해 하신 말씀인데. 새누리당이 네. 그 대통령의 입장을 잘 받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두 말하거나, 예. 한 입으로 두 말했거나, 아니면 새누리당이 좀 우리 영도자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해서 이행을 못하는 건지, 뭐 둘 중 하나겠죠. 자, 오늘 한결에 1면 또 9면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결에 13면도 보겠습니다. 자, 경기도 판에 실린 기사인데요. 네. 친환경 금식 농산물 생산만 하면 100% 팔아주겠다고 약속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관련한 예산을 삭감해버렸습니다. 그게 누구냐? 김문수 경기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 경기도청 앞에서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 삭감 철회 및 증액 촉구 경기도 농업인 결의대회에서 상당수 농민들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김문수 지사가 이제 와서 예산을 삭감한 것은 농민들의 뒤통수를 치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자, 민주당은 이런 도의 결정에, 김문수 도지사가 이끄는 경기도 결정에 3일째 추경안 심의를 거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앞에서 하는 이야기 다르고 뒤에 가서 또 딴소리하고. 한겨레 기사를 너무 많이 봤네요. 네. 조선일보 기사도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조성래 회장, MB와 사돈기업 아닙니까? 네. 효성그룹, 이 효성그룹의 조성래 회장이 탈세 혐의로 출국 금지 조치됐다는 기사 눈길을 끕니다. 효성그룹은 자산 규모 11조 4천억 원으로 재계 26위 그룹인데요. 자, 조성래 회장뿐만 아니라 핵심 경영진 2명도 이렇게 출국 금지 조치됐다고 합니다. 자, 지금 무엇이 문제냐? 탈세 혐의입니다. 네. 탈세 혐의로 출국 금지가 된 건데요. 조세 범칙 조사는 탈세에 대한 세금을 추징하는 단순한 세무조사와 달리 이중장부나 서류 위조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벌이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입니다. 그 세무조사 대상에 지금 조성래 회장이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이 차명재산 조성에다가 분식회계 의혹을 사고 있는데 말이죠. 화려한 날은 같네요. 예. 사돈이 지금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조성래 회장 출국금지 소식 조선일보 기사를 보고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예. 다른 언론은 아직 쓰질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뭐 단독 기사인가 단독 보죠? 보던가 보네요. 예. 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그 박근혜 정부가 MB가 그 해놓은 사업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수술대 위에 올려놓는 형국입니다. 네. 검찰이 4대강 사업 건설사가 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쳤다. 그래서 4개사 임원 6명, 15년 만에 첫 형법상 입찰 방해죄로 영장을 걸었다는 겁니다. 네. 설계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장석효 도로공사 사장은 사전영장이 청구된 상태고요. 경향신문 13년에 관련 기사가 있고요. 4대강 말고 이번에는 해외 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한 그런 문제점, 오늘 그 한국일보가 이면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네. 한국석유공사가 무려 4조 원에 육박하는 돈을 투자했던 캐나다 부실 자회사를 매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4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4억도 아니고 4조를 투자했습니다. 자,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그 리스크를 질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모양이지. 그래서 이제는 내놓겠다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그런 또 손실을 또 낸 것이 또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뭐 이걸로 네. 팔아가지고 뭐 원금이나 받았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가스공사의 이런 석유공사의 이런 자회사 매각 소식은 추후에 또 MB 정권이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참여했던 그런 여러 사업들의 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가스공사 역시 사업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는 그런 덧붙이는 기사 내용도 있습니다. 네, 우리 언론들이 지금 이 정부 들어서 4대강이나 또 MB 정부의 자원 외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가끔씩 기사를 씁니다만 예. 이것도 역시나
이 취재원들이 주면 받아 쓰는 기사들이에요. 예. 본질적으로. 예. 중요한 사업이었고 혈세가 투입됐고 그 책임자들이 여전히 지금 책임을 안 지고 있는데 언론들이 이 부분 열심히 취재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향신문 그 예. 4대강 그 기사 예. 제목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4대강 사업 건설사가 예. 정부 상대로 사기를 쳤다.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예. 한마디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4대강 사업 건설사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쳤다. 아, 어떻습니까? 정부가 사기를 당해줬다. 이게 또 이거 맞는 말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꼭 한 발 더 나갔어요. 자, 이 동아일보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이 제목이 참 이상해요. 요즘에 이제 추석을 앞두고 벌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말이죠. 네. 근데 좀 일이 바빠서 결국 벌초를 다른 분들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목을 보겠습니다. 거참 외국인에게 맡긴 추석 벌초. 아니 외국인에게 왜 이거 맡기면 안 됩니까? 네. 외국인 노동자한테 맡기는 거 안 돼요? 벌초는 한국인에게 맡겨야 되는 겁니까? 아무한테도 맡기지 말고 스스로 하라는 뜻 아닐까요? 그런 뜻이라면은 그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거참 남에게 맡긴 추석 벌초. 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네, 동의합니다. 외국인에게 맡긴 추석 벌초라니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참 하여튼 제목 기사 내용을 보면은 뭐 외국인에게 왜 이걸 맡기느냐 라는 내용은 없어요. 네. 제목을 이렇게 단 걸로 봐서는 참 기사와 제목이 따로 노는데 제목이 기사를 망치는 거 아니겠는가. 제목을 누가 답니까? 데스크들이 달죠. 동아일보 데스크들의 수준이 이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뭐 노래 소개해 주셔야죠. 자, 오늘은 밥 딜런의 노래를 번안한 곡이죠. 양병집 씨의 역이라는 노래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역은 거스를 역해서 역입니다. 네. 예전에 김광석 씨가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이 노래를 불렀죠. 이 노래입니다. 예. 자, 이 노래가 수록된 넋두리라는 음반은 1974년인데 1,500장 찍어서 800장 팔리고 나머지는 다 회수가 됐다고 하는데 금지돼서 묻혀지는 그런 순환도 겪은 그런 애환이 있는 음반입니다. 이 음반에 수록된 역인데 시대가 총체적으로 역류하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노래를 골랐습니다. 뭐 특정한 사건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 오늘 신문 브리핑, 조간 브리핑 뭐 매일 그렇습니다만 예. 할 때마다 좀 답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네 바퀴로 가는 자전거 물속으로 나는 비행기 하늘로 뜨는 돛담배 복잡하고 하리숭한 세상 위로 오늘도 헤드볼은 떠있건만 호수에게 잡혀온 잉어만이 한숨을 내쉰다. 시퍼렇게 멍이 들은 태양 시뻘겋게 물이 든 달빛 한겨울에 수영복 장수 한여름에 덜장갑 장수 복잡하고 하리숭한 세상 위로 오늘도 헤드볼은 떠있건만 대공에게 잡혀온 참새만이 눈물을 삼킨다. 막간 퀴즈입니다. 이석기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통해 내라는 모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몇 달만 지나면
무죄 판결로 끝나고 말 저에 대한 내란 음모 조작에 국회가 동조하는 것은 역사에 두고두고 문제드립니다. 이석기 의원과 관련한 사실로 맞지 않는 것을 골라주세요. 1번 지역구가 성남중원구다. 2번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의 미국 CIA 근무 이력을 폭로한 바 있다. 3번 김일성 주체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한 민혁당의 지도급 조직원이었다는 이유로 수감됐다. 4번 작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등의 이유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받았다. 정답을 아는 분은 지금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함께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세요. 맞춘 분 3분을 골라 기념 음반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그 돌발 영상을 보실 때마다 그 뒤에 숨은 제작자가 궁금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돌발 영상 노종면 PD. 자, 국보 1호 숭례문의 붕괴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파 앵커 노종면입니다. 3년 5개월 만에 스튜디오 아닌 스튜디오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이 진행하는 노종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노종면의 뉴스바는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국민TV 라디오로 방송됩니다. 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한반도와 지구촌을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밤사이 어떤 뉴스들이 들어와 있는지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호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미국의 시리아 공격에 대한 입장을 밝혔군요. 미국 공화당의 하원 원내대표가 오바마 대통령의 시리아 공격을 지지한다고 선언했었는데요. 네. 그 직후에 반기문 사무총장이 예고 없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반기문 총장은 군사력 사용은 자위적인 차원이거나 아니면 유엔 안보리가 군사 조치를 승인할 때만 합법적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네. 이 미국이 시리아를 공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또 미국의 공격이 분쟁으로 파괴된 시리아를 더욱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반 총장은 기자회견 후에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갔는데요. 거기에서도 열린 대학 강연에서도 유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그 미국 의회가 시리아 공습을 이런 상황인데도 승인할지 관심입니다. 미국 내부 여론은 어떻습니까? 반대가 우세합니다. 워싱턴 포스트하고 ABC 방송이 지난 1일자로 여론조사를 실시해봤더니 네. 응답자의 59%가 시리아에 대한 미사일 공격에 반대하고 찬성은 36%에 불과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민주당 지지자들만 따로 떼서 물어봤더니 거기에서도 반대가 54%, 찬성은 42%였습니다. 네. 또 로이터 통신과 입소스의 여론조사를 봐도 반대 56%, 찬성 19%였는데요. 만약에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를 썼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공습에 반대할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래도 49%가 반대한다라고 했고 찬성한다는 답변은 29%밖에 안 됐습니다. 이런 여론이 표결을 앞둔 미국 의회 그리고 오바마 정부한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여론 구성을 보니까 예.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의 공습 찬성 여론 42%라고 하셨죠? 예. 네, 이게 전체 평균보다 높군요. 그렇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이 군사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 일반 민주당 지지자들은 군사 개입 찬성 여론이 전체 평균보다는 약간 높은데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으로 분리되는 진보 성향의 단체들 여기에서는 공습 반대 입장이 대세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참전 군인 단체인 보트 배츠라는 단체하고 또 반전 단체인 무브온 같은 곳인데요. 어제 성명을 내고 군사 개입 반대를 공식적으로 천명하면서 오는 9일에 전국적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반대하는 주된 이유가 중요한데요.
군사 개입이 시리아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 오히려 미국이 장기 분쟁에 휘말리게 될 거다. 이런 논리입니다. 또 미국이 제한적인 공습을 한다면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의 권력만 더 강하게 만들 수 있고 아사드 대통령에 반대하는 반군의 알카에다 같은 세력이 지금 속해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 그런 세력의 발호를 도울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의 화학무기가 엄청난 양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까? 시리아 화학무기 파문 때문에 지금 요즘에 북한의 화학무기에 대해서도 부쩍 얘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북한이 엄청난 양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한국의 김관진 국방장관하고 북한에 의한 화학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 대응책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나가서 한 말인데요. 북한의 화학무기가 많다는 것은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미 미국 국방부가 올해 초에 발간한 북한의 군사력 증강 보고서라는 곳에서 북한이 상당한 양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이를 사용할 능력을 갖추고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발언입니까? 당장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시리아 공습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북한 얘기를 갖다 붙이는 거니까 당장 북한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뜻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헤이글 국방장관하고 캐리 국무장관이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헤이글 장관은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조약을 통해서 방어하기로 한 한국과 그곳에 배치된 2만 8천여 명의 미군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캐리 장관도 같은 의회 자리에서 미국이 시리아에 군사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이란과 북한 같은 미국의 다른 적들한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네. 그래도 그 북한과 시리아 사이에 화학무기 커넥션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좀 다른 정치적인 배경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김관진 국방장관이 그저께 국회 국방위원회에 나와서 시리아와 북한 사이에 화학무기 커넥션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가능성이라고만 말을 했지만 앞으로 미국하고 한국이 이 문제를 파고든다면 한반도 정세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래 북한하고 시리아는 화학무기가 아니라 미사일 거래를 많이 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2007년에는 시리아의 핵시설로 의심되는 건물을 이스라엘이 공습해서 없애버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북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보도도 있었으니까 뭐 그건 일종의 핵 커넥션인데요. 그게 사실인지는 좀 불확실해도 어쨌거나 두 나라 사이에 무기 거래가 있는 것만큼은 정설입니다. 그런 걸로 볼 때 시리아 사태가 계속되고 또 화학무기, 핵무기 이런 대량 살상 무기 문제가 커진다면 한반도에도 좋지 않은 기운이 감돌 여지는 있습니다. 네. 독일 대통령이 나치 학살이 있었던 프랑스 마을을 찾았다고 하는군요. 유아임 가우크 독일 대통령이 나치의 대학살이 자행된 프랑스의 마을을 찾아서 과거 독일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빌었습니다. 네. 프랑스 중서부의 오라드르 쉬르 굴란이라는 마을인데요. 2차 대전 말기였던 1944년에 나치가 이 마을 교회에다가 여성과 어린이들을 가두고 또 거기다 독가스를 뿌리고 불을 질러서 주민 642명을 삭살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어제 독일 대통령이 프랑스 대통령하고 같이 가서 생존자들의 증언을 들었는데요. 독일과 프랑스 두 나라의 대통령이 교회에서 손을 잡고 증언을 들었고 또 기념 서명을 한 뒤에는 포옹하는 모습도 연출했습니다. 지난달 20일에는 메르켈 독일 총리가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독일에 있는 나치 수용소를 공식 방문했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옆 나라에서까지 과거사에 반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거 일본 아베 정부가 새겨서 봐야 할 기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는 온라인 여론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내리고 있다고 하는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터넷 강군을 양성해서 뉴미디어 여론을 휘어잡아야 된다라면서 온라인 여론 통제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난달 19일 공산당 선정간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당이 전투적인 자세로 여론전에 임해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다고 어제자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은 또 지식인 집단을 조직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선정 간부들이 되도록 많은 지식인들을 동원해서 당의 방침을 뒷받침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국정원 댓글 조직에서 영감을 얻은 건가요? 그런 모양입니다. 자, 시진핑 주석 취임 후에 이런 얘기들이 종종 나오는 것 같아요.
주석이 지속적으로 사상 통제, 언론 통제 이런 것들을 강화해 왔는데요. 지난 4월에는 중앙판공청이라는 기관이 언론 자유 그리고 서구식 입헌민주주의가 당의 집권을 위협한다고 규정한 문건을 각 기관에 내려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네. 또 그에 앞서서 3월에는 각 대학에서 서구 인권 사상에 관한 토론을 금지한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왔던 온라인 여론 통제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정부의 비판적인 누리꾼들을 잡아들이는 방식인데 지난달 공산당 선정간부회의 직후에 실제로 몇 사람을 체포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한국의 국정원이 하는 것하고 좀 유사한 건데 중국 정부의 방침을 선전하는 사람을 포섭하고 늘려나가는 방법입니다. 중국 지도부들은 사상 영역에서 자유를 풀어준다면 자칫하면 통제불능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강하게 하고 있어서 이런 통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하나만 소식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투자은행들이 중국과 관련한 문제로 긴장하고 있다는 소식 어떤 내용인가요? 미국 월스트리트의 투자은행들이 중국 고위층의 자제들을 뜻하는 태자당, 이 태자당 사람들을 고용해서 중국 대형 기업이 증시에 상장할 때 주관사 업무를 따내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다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JP모건 체이스가 중국 광다은행의 상장 주관사로 선정되기 전에 이 은행을 소유하고 있는 광다그룹 회장의 아들을 채용했다라는 사실이 지난달에 알려졌었는데요. 그 후로 유사한 사례가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메릴 린치 같은 경우는 우방궈 전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사위를 고용했었고요. 또 골드만삭스는 왕치산 당시 서기하고 가까운 인물을 고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미국 법무부하고 증권거래위원회가 투자은행 전반으로 이 부당 이득에 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4월 19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21만 7천여 명에 이르는 교원들의 소속 단체명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법원은 공개하지 말라고 결정했는데 이에 대해서 조전혁 전 의원 공표 여부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네, 전교조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게 명단 공개를 중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미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결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의무 위반이 계속되는 날마다 일정 금전을 지급하도록 함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입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법원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원이 국회의원의 직무를 침해하는 월권을 행사했다며 강제금도 내지 않고 명단도 계속 공개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법원 이 결정이나 판결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판결권 자체가 지금 없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의 가장 약한 고리는 돈. 조전혁은 패기를 드는데 전교조 소속 교원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해 논란을 빚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명단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내일 자정을 택한 이유는 그만큼이 제가 경제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이행 강제금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의 마음고생도 큽니다. IMF 때 빚 보증 문제로 대학에서의 봉급을 차압당해 고생을 한 아내를 더 이상 공포감에 시달리게 하는 것은 국회의원을 떠나서 지아비의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욱이 국가에 납부하는 벌금도 아니고 한 해 100억 원이 넘는 조합비를 쓰고 있는 귀족 노조에 바칠 이유는 더더욱 없기 때문입니다. 전교조에 대한 비아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했다가 계좌 압류 처분을 당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오늘 전교조에 찾아가 강제이행금 일부를 직접 냈습니다. 그런데 그 강제이행금 내가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드린다고 그랬을 것 도자기를 풀자 지폐 몇 다발과 함께 돼지 저금통이 나옵니다. 저금통을 뜯어내자 동전이 쏟아집니다. 쇼하지 마시고요.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쇼는 전교조가 좀 더 잘하지 나보다. 그리고 돈을 갖고 오시는 분이 돈이 얼마인지도 세가지도 않고 이렇게 봅니까? 예? 돈 받는 분들이 좀 세보세요. 481만 9,520원을 가져온 겁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조합원 4,500명의 명단을 공개했던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합원 한 명당 10만 원씩 모두 4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출처 MBC YTN 뉴스. 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결국 체포됐습니다. 국정원은 체포동의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국회를 통과한 지 4시간 만인 어젯밤 의원회관실에서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했고 이 의원은 수원 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격렬한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영장 실질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진보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재현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이제 3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법원에 가시는지요? 네,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 구속이 되면 언론 보도를 보니까 최장 30일 정도 수사를 받고 재판에 들어가면 6개월 내에 판결이 나야 된다 이렇게 돼 있던데 이게 맞는 일정인지요? 저도 정확하게 재판 일정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시간이 꽤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12번째죠. 그리고 또 네. 내란 음모 혐의는 헌정사상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난주 수요일로 기억합니다. 네. 아침부터 압수수색이 시작이 되고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가 하루 종일 나왔었죠. 그때 당시에는 내란 예비 음모 그렇게 얘기가 됐다가 또 예비라는 말은 어느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네. 얼마 전에는 내란 선동이 추가됐다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음모면 3명 이상, 2명 이상, 네. 선동은 혼자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구체적인 그런 내란과 관련한 법적 내용을 떠나서 무엇이 되었든 간에 내란 음모는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대다수 법학자분들, 법조인분들이나 네. 또 언론계에 계시는 분들이나 정치권이나 국민들까지도 그것까지는 아닐 것 같다. 국정원이 녹취록이라면서 제시한 것을 봐도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국정원도 애초에 이 사건을 터뜨릴 때 그걸 모르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근거를 충분하게 마련하지 못한 아로 조직이라든지 북한에 대한 연계라든지 미리북이나 심지어 어제는 해외 메일을 사용했다 이런 것까지도 계속 이야기를 흘리게 되는데 네. 국정원이 이렇게 무리수를 둬서라도 9월 정기국회를 앞둔 이 시점에 이 사건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네. 33년 만이다, 또 몇 년 만이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해주시는데 국정원이 왜 지금 이 시기에 이것을 터뜨리는지에 대한 그 부분이 사건의 본질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그 체포동의안 처리되고 불과 4시간 만에 이석기 의원이 체포되지 않았습니까? 어제 충돌도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던데 당시 상황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어제 오후에 체포동의안이 처리가 되었고 네. 당시에 국회에 모였던 당원들과 함께 저녁 식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몇백 명의 당원들이 네. 그 자리에 이렇게 인사를 하러 이석기 의원과 다른 의원들도 모두 함께 당원들 만나고 인사를 하고 이제 내일이면 출석을 한다 이렇게 내외로 다 공표가 됐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 갑작스럽게 저도 국회에 들어와서 그 소식을 들었었고요. 네.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둬서 굳이 내일이면 자기 발로 출석을 할 사람을 100명 가까이 되는 국정원 직원들과 경찰들을 동원해서 네. 국회 안에까지 밀고 들어왔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건 결코 좋지 않은 모습이다. 네. 굉장히 폭력적으로 상황을 만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피하고 싶었습니다만
예상대로 충돌이 있었습니다. 전 당시에 이석기 의원실 안에 있었었는데 바깥에서 갑작스럽게 그 벌어진 충돌 상황을 좀 정리를 하고자 제가 일부러 바깥에 그 충돌 상황에 나가서 당원들도 진정을 시키고 국정원 직원들 제지를 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또 갑자기 경찰들이 또 복도를 쭉 밀고 들어와서 하나씩 이렇게 사람들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저도 들려 나갔던 상황이 좀 있었었고요. 뭐 그런 상황들 다 뒤로 하고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오자마자 도착하자마자 이석기 의원께서는 직접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오늘부터 예정됐던 법 집행과 관련한 상황들이 진행이 될 거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방송이다 신문들은 뭐 멱살 잡은 화면, 뭐 고성 오가는 거 이것들을 사실 좀 선정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보통 그 부인장이 발부되더라도 그 실질 심사에 출석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면 강제 부인을 안 하는 것이 통례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의원께서 출석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신 게 맞습니까? 네, 공개적으로 당연히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주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뭐 수도 없이 그 의사를 언론들을 통해서 또 국정원에도 그렇게 밝혔었고요. 당원들도 모두 다 그렇게 알고 있었던 상황이 맞는데 아마도 국정원이 그런 그림을 다음날 조간신문 내지는 어제 9시 뉴스 같은 곳에 그런 그림을 나오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어쨌든 그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저도 경찰에 들려 나가지는 상황 의원으로서도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그 경찰과 국정원에 굉장히 무리한 과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보면 민주당까지 압도적으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 통합진보당이 민주당 설득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실패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피해 사실 유포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굉장히 언론의 십자포화를 통해서 다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민주당이 결론적으로 국정원의 주장을 믿어버렸다고 봅니다. 국정원과 싸우고 있었는데 장외투쟁까지 하면서 국정원 개혁, 지난 불법 대선 개입 사건이나 NLL 포기 대화록이라고 표현했었던 그런 국가문서에 대한 왜곡과 관련한 공개와 관련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정원의 지난 만행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민주당이 국정원 얘기에 결론적으로 동조를 한 것이었는데요. 일단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진보당과 관련한 사건만 떼어낸다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순진한 착각이라고 보고 더 나아가면 비겁한 생각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국정원의 각종 만행들이 이제는 커져서 내란 음모 조작 사건으로까지 이어졌는데 그 칼날이 진보당 다음에는 어디를 겨룰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네, 뭐 지금 일각에서 그 민주당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 것을 결국 칼끝이 민주당을 향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그런 하나의 잣대로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내란 음모 혐의의 법 적용 무리성 그리고 또 국정원의 이른바 물타기 의도 이런 것을 떠나서 말이죠. 통합진보당의 원내 대책이나 또 국민에 대응하는 여론 대응 그런 방식에서 미숙했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국정원이 조작이다. 이런 사건은 국정원이 분명히 어떤 타이밍을 노리고 한 일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저희 진보당이 하는 얘기에 다 동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내란 음모 조작 사건에 대한 대책위가 여러 단체들과 함께 꾸려져 있고요. 변호인단도 많이 구성이 되어서 많은 분들께서 이 사건에 함께 나서 주시고 계십니다. 더 많은 분들께 귀 기울이고 함께 대응책을 고민해서 더 슬기롭게
대응해 나가고자 하고요. 지금까지 찔끔찔끔 피해 사실이 유포되면서 하나하나 카드를 꺼내놓고 있는 국정원은 뭐 어디까지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희가 어제까지 일주일 동안 모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대응하는데 벅찼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제서야 이정희 대표께서 지난 일주일 동안 만났던 그 당시 5월 12일 행사에 참가했었던 당원들의 이야기를 종합한 녹취록에 대한 입장글을 직접 말씀을 하셨고요. 네. 그 사실관계들을 파악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도 당시에 그 행사에 참가했었던 그 당원들, 토론에 참여했었던 당원들을 모두 모아서 직접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 그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의 당사자로 지목된, 그래서 아로 조직원이라고 하는 의심을 받고 있는 그 당원들이 카메라 앞에 서서 기자들의 질문 공세 속에서 당시의 상황을, 그리고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 같은 것들을 차분하게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이정희 대표께서 직접 그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본인의 입으로 얘기를 하셨다고 보고요. 네. 이제 그와 관련한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정리가 되었고, 저희도 법적 투쟁을 또 들어가는 만큼 더욱 치밀하게, 특히 국민들께서 불안하시지 않게 이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네. 뭐 원했던 원치 않았던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은 확실해 보이고요. 이 마당에 한 가지만 좀 더 짚어보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조금 전에 너무 급작스럽게 일어난 일이고 국정원이 매우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사안들을 터뜨리고 있기 때문에 당으로서도 대응하기가 상당히 벅찼다, 이런 말씀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벅찼다라는 것을 이해하더라도 그 통합진보당이 공식적으로 내놨던 입장이 실제로 처음에는 전부 날조다라고 했다가 뒤에는 참석자 발언은 있었지만 이석기 위원의 발언은 아니다. 그 다음에 또 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정희 대표께서 총기 탈취 등의 그러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들은 농담이었다라는 취지로 또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이 좀 바뀌는 부분이 여론을 악화시켰다라는 지적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가는 국민들께서 하실 거라고 보고요. 네. 공당으로서 언론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저도 대변인으로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많이 느낍니다. 가장 어려웠었던 것은 피의사실 공표가 워낙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까지 저희가 드렸던 말씀들에 대해서 네. 일관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부분들 중에서 아주 일부분이 확대가 되고 또 재생산이 되고 재탕이 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네. 일예로 제가 지난주 8월 30일로 기억하는데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런 모임에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라고 했었던 부분도 사실 그 인터뷰 전체의 맥락은 당시까지 밝혀진 것대로 했을 때 그 내란 음모를 했었던 아로 조직의 비밀 회합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도 않았고, 그런 행사엔 당연히 가지도 않았고, 우리 당원들도 그런 행사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받은 것이 아니다. 네. 그런 거 아니니까 안심하셔도 된다. 이런 취지의 인터뷰를 준비를 하고 했었던 것이었고요. 당시까지 드러났었던 이른바 녹취록 요약본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도 요약본이라서일 수 있고, 당시 그 국정원에서 제보자를 통해서 받은 그 제보자가 참석한 한 분반 토론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본을 제출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네. 그 행사에 참석했었던 저 또한 전혀 모르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침 회의에서 경기도당 위원장까지 포함해서 그 행사를 준비하셨던 분들께서 모든 상황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입장들을 당 지도부와 함께 하셨고요. 바로 직후에 기자회견을 직접 경기도당에서 진행을 하셨는데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놓고 봤을 때 하루하루 단계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유포되는
이 피의사실 공표라고 하는 것이 피의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다시 네. 한번 감내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놀라셨을, 정말 국회에서 공당의 이런 국기를 문란하는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헌법을 위배하는 그런 정치 세력이 있단 말인가 너무나 불안하다 생각하셨을 국민들께 앞으로는 더욱더 안심하실 수 있게, 그리고 이 사건의 본질이 국정원의 조작 사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공감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알고 있는 만큼의 모든 사실들에 대해서 최대한 더 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좀 얘기를 바꿔보죠. 프락치 의혹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국정원은 제보자라고 말하고 있고 통합진보당에서는 매수된 프락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소재라든가 아니면 매수의 증거라든가 확인된 것이 있나요? 저희가 지난 주말에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저희도 가능하면 당시 당원이었던 제보자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바로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당원들과 또 주변 지인들과 함께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다가 이 사건이 터졌던 8월 28일부터 출근도 하지 않고 연락도 두절되었고 집도 그 며칠 전에 비운 것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네. 지금으로서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국정원은 이 사람이 한 일주일여 전부터 연락이 되지 않아서 자신들이 이 타이밍에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 사건을 터뜨린 시점에 대한 변명을 이 제보자의 거취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런 것들은 사실이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27일까지 직장에 출근을 했기 때문에 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이 제보자가 오랜 기간 동안 20대 대학 시절부터 저희 당원들과 함께 아주 가까운 같이 학생 운동을 하고 가까운 사이로 또 당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열심히 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몇 년 전부터 한 3년 전부터 이 상황들을 전부 다 국정원에 제보를 하고 있었다라고 국정원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은 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또 저희도 전해드렸고요. 네.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추가로 확인된 것이 있는지요? 예,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지인들 통해서 들은 바로는 일단 외국으로 이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들과 그와 관련해서 이미 가족들까지 집을 다 비우고 모든 가족들이 그동안 연락됐던 가족들까지 전부 연락이 두절됐다는 사실을 네.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빚에 허덕이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네. 그와 관련한 이야기들도 몇 달 전부터 모두 끊기고 대신에 도박을 하루에 1,000만 원 가량 되는 그런 도박도 네. 했었다는 그런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사람의 경제 상황 그리고 거취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다는 사실까지를 확인했습니다. 혹시 이분의 재산의 어떤 변동, 소유하던 집을 처분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확인이 상대적으로 쉬울 텐데요. 제가 집을 처분까지는 알 수 없지만 네. 이 이사를 준비했다는 사실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지금은 출국을 막아야 된다. 이것에 네. 이 신원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도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 네네, 소재를 파악해야 하고요. 예전에 이런 국정원발 조작 사건의 경우에 이른바 제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법정에 서지 않고 해외 출국을 해버리거나 사라져버리는 경우에도 네. 이들의 과거의 발언이나 제보들이 증거 능력을 가졌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국정원이 가장 이 사람의 소재를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 해왔었던 국정원의 발언들대로라면 법정에 꼭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뭐 시간이 많이 모자라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석기 의원이 어제 본회의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몇 달 안에 무죄가 난다. 조사를 받고 국정원의 조사를 밝혀내겠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입장을 혹시 그 본인이 이제 그 희생하는 모습을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나가겠다 또는 뭐 사퇴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신 적은 없습니까? 네, 그런 입장을 밝힌 적은 없고요. 네. 지금 이미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은 비밀 지하 조직 아로 조직의 구성원으로 저하고 또 저희 당의 김미 의원까지 모두 연루되어 있다라고 수차례 나오고 있고 그와 관련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그 두 사람에 대해서도 이후 조사를 넓혀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어제 국회에서 윤리특위를 다음 주 중에 열겠다고 해서 핵심적으로는 이석기 김재현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다루겠다 얘기하고 있고요. 새누리당에서는 이미 지난 봄부터 얘기했었던 진보당 해산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격화하겠다라는 말도 계속해서 내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석기 의원의 이 문제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해서 진보당에 대한 아예 당의 존폐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석기 의원 한 사람을 어떻게 뭐 정리하면 되는 문제다라고 보시는 것은 본질과 맞지 않다고 보고요. 지난 2010년부터 이미 진보당과 관련한 국정원과 경찰, 기무사까지 결합된 TF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 저는 이와 관련한 부분들이 더욱 진실에 접근한다면 지난해에 있었던 이 진보당에 대한 탄압과 관련해서도 국정원과의 연계성을 밝힐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도 해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TF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언론을 통해서 이미 보도된 바도 있지만 2010년경부터 국정원과 경찰과 기무사가 결합돼서 경기도 시흥에 진보당에 대해서 사찰하는 TF를 만들었다라는 것이 국정원발 언론 보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바쁘신데 긴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통합진보당 김재현 의원이었습니다. 이 시간 하늘 풍경입니다. 이제는 아침 공기만 보면 완연한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낮에도 기온이 어제보다 약간 떨어지면서 활동하기 한결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4도, 오늘 낮 기온은 25도에 머물겠습니다.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어제보다 약간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에는 구름이 많이 끼면서 햇빛을 가리겠습니다. 따라서 낮 동안에도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제주지방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해안지방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18.4도, 청주 17.6도, 전주 17.2도로 어제보다 약간 높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5도, 대전 24도, 대구 26도, 광주 25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당분간 가끔 구름만 지나는 초가을 날씨 이어지겠는데요. 내일은 밤부터 제주지방에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8.4도입니다. 이 시간 하늘 풍경이었습니다. 권력에 종속되거나 사장을 권력이 내려보내는 언론은 절대로 민주화될 수 없고 중요한 게 광고 아닙니까? 경영 때문에. 대자본의 눈치를 보면은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독립이 어려운데 이 국민 TV가 미디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정말 십시일반으로 권력이나 대자본에 의존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 언론이 아니라 어느 날에는 주류 언론으로 발전하지 않을까를 기대합니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의 말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동아투위 선배들의 못다 이룬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조합원이 돼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 TV 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네, 2004년 한 판사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최초로 무죄를 선고하자 한 시민단체는 그의 판결을 2004년도 최고의 판결로 선정했습니다. 2011년 그 판사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실정을 조롱하는 의미로 각하 XX 짬뽕이라는 패러디물을 페이스북에 올려서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2달 전 그는 층간소음 시비로 주민 차량을 훼손한 일이 불거져 결국 법복을 벗었습니다. 2달 동안 침묵하던 그가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재계와 노동계 간의 최대 대립 이슈로 떠오른 통상임금 대법원 공개 변론에 관한 것이었고 이에 대해 그는 기존 판례가 바뀔 수도 있다는 민감한 우려를 내놨습니다. 그는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입니다. 이정열 전 판사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정열입니다. 네, 이거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스럽습니다. 변호사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전 판사라고 해야 됩니까? 뭐 아직 변호사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변호사는 적절하지 않은 알겠습니다. 것 같고요. 예, 근데 기왕 국민TV에 나왔으니까 저 조합원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전 판사로 불러주시든지 조합원으로 불러주시든지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전 판사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층간소음 사건 좀 잊고 싶은 기억이겠습니다만 피해 주민과 합의를 했다는 보도는 제가 봤고요. 이제 다 깨끗이 종결이 된 건가요? 예. 뭐 대체적으로 절차는 법적 절차는 다 마쳐졌고요. 그리고 뭐 저로서도 상당히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된 사건이 아니었나 싶고 좀 더 성숙해지고 또 어른이 돼가는 그런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정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네, 퇴임하시고 이제 2달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있는 동안에 상당히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계속 지내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동안 공직 생활하면서 가족들과 상당히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못 가졌었는데 자녀 양육에 좀 신경을 쓰고 있고 또 무엇보다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독서하고 팟캐스트 방송, 특히 국민TV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바빠서 못 들었는데 아주 정말 진짜 뭐 만족할 만하게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예, 뭐 이거 혹시 제작진과 미리 사전에 조율하고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지 청취자들께서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스튜디오로 초대한 이유는요. 요즘 매우 뜨거운 이슈인 통상임금에 관한 전 판사님의 페이스북 글 때문에 그리했습니다. 통상임금 문제 2달의 침묵을 깰 만큼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던가요? 예, 사실 저 아까 말씀 올린 바와 같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직 종결이 안 되어서 조금 몸이 불편한 부분도 있는데 예전에 지금 당장 오늘 벌어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이 있다는 소식을 한번 들었었습니다. 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실 양극화 문제 아닙니까? 네. 더더군다나 특히 봉급생활자나 중산층, 서민층의 생활이 좀 더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게다가 또 지금 현 정부에서 세액공제 부분을 바꿈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세금을 인상시키는데 봉급은 오르지 않고 뭐 진짜니까 뭐 오르지 않는 것은 봉급하고 애들 성적밖에 없다고 뭐 그런 농담도 들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도 어렵게 살고 계시는 그 봉급 생활자 분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이분들이 지금 정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현재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 쓰셔야 될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걸 짚어주는 언론이 그다지 없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런데 네. 재계 쪽에서 보면은 뭐 정치적인 문제는 그쪽에 신경 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 실제 이익에 맞는 실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 사실 이 통상임금 산정 문제거든요. 그래서 네. 재계라든가 또 재계 이익을 대변하는 언론계 쪽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보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통상임금 범위를 축소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가장 실생활에 영향을 받게 되는 서민층이나 봉급생활자를 대변하는 만한 언론이 없지 않은가 싶어서 비록 작은 목소리지만 저라도 한마디 해야 되겠다 싶어서 급히 글을 쓰게 됐습니다. 예. 자, 이 문제가 재계와 노동계의 대립 이슈 이렇게 보고 계신 건데요. 구체적으로 두 진영의 이해가 어떻게 대립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재계 입장에서 보면은 통상임금의 액수나 범위가 늘어나게 된다면 그러면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내지는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될 줘야 될 그 봉급 임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결국 그것은 재계 입장에서 보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 생산 비용의 증가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그쪽에서 얻을 수 있는 이윤이 감소하게 될 거고요. 역으로 노동계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그 매년 뭐 임금 인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노사 분규도 일어나고 또 그야말로 얼마 안 되는 그 임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또 구속되는 분들도 생기고 그렇게 불행한 일이 생기는데 법령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별다른 그런 그 불미스러운 일 없이 노동계 쪽에서는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노동계 입장에서도 보면은 상당히 매력적인 이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페이스북에 올리신 글은 일반인들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데 말씀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페이스북에 올리신 글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를테면 기본급이 100원이고 상여금이 100원이라고 할 때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게 되면 통상임금은 200원이 되고 포함되지 않으면 그냥 100원이 됩니다. 시간의 수당을 예로 들면 시간의 수당은 통상임금의 150%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상여금 포함해서 200원이라면 시간의 수당은 최소한 300원이 되지만 통상임금이 그냥 기본급만 100원이라면 시간의 수당은 150원밖에 안 됩니다. 아주 이해하기 쉽게 쓰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자, 이 법에는 통상임금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기에 이렇게 소송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제가 배운 게 법 쪽이어가지고 좀 쉽게 설명드려야 되는데 얼마나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단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보면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에 대한 대해서 지급하는 돈이다, 금액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따져보면요, 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냐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 1항에 보면 이런 그 통상임금에 관해서 시간 또는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대로 보면 뭐 시급 뭐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뭐 시간당 얼마다, 그다음에 뭐 하루 일당이 얼마다, 그다음에 일주일에 얼마다, 또 뭐 가장 많이 행해진 월급이 얼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문면상 그대로 이해하려면 한 달이 넘어가면은 요거는 통상임금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로기준법 시행령 같은 조 6조 2항 5호에 보면 이렇게 시간 1급, 주급, 월급이 아니고 다른 기간으로 정해져 있다면 그때는 요렇게 그 일 또는 주, 월, 뭐 예를 들어서 3일 단위로 준다. 뭐 2주 단위로 준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준해서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단위면은 마찬가지로 한 달뿐만이 아니라 두 달, 석 달, 넉 달 이렇게도 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같은 조문 내에서 약간 혼선이 빚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사실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제 이 이항 부분을 중요시 해가지고 네. 한 달이 넘어가도 이건 통상임금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판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런데 오히려 기업에서 지금 임금 지급의 어떤 직접적인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는 고용노동부 지침은 6조 1항을 중요시하게 봐갖고 월급이라고 돼 있으니까 한 달이 넘어가는 거는 통상임금에 산정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는 지금 법적으로는 한 달이 넘어가는 임금도 받아야 되는데 고용노동부 지침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지금 근로자들이 못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만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상여금을 예로 말씀을 드렸을 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돈이기 때문에 상여금은 원칙적으로는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보너스니까.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특히 우리가 가장 많이 듣고 있는 인센티브, 성과급 같은 경우에 뭐 이번 달에 뭐 물건을 100개를 팔면 뭐 10,000원을 주겠다. 1,000원을 팔면 10만 원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었으면 이것은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나가는 돈이 아니니까 네.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임금 체계가 좀 이상하게 돼 있어서 특히나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매년 3, 6, 9, 12월에 본봉의 100%가 상여금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성과를 어떻게 이뤘냐에 따라서 관계없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돈이 아니냐. 그런데 일반 기업체의 경우에도 성과가 어떻게 되냐에 관계없이 그냥 그 기간 중에 계속 회사에서 해고되지 않고 그대로 있고 근로자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지급되는 상여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못 봤습니다. 예. 해고돼서. 죄송합니다. 고의가 아니었는데. 뭐 자이든 타이든 하여튼 저 앵커님이나 저나 지금 현재 신세가 똑같아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정기적 일률적이라는 기준에서 보면 우리가 흔히 보너스라고 얘기하는 네. 그 급여에 대해서는 성과급일 경우에는 일률적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네. 통상임금에서 배제되지만 네. 우리가 상여금이라고 부르는 네. 정기적으로 2달 간격이나 뭐 석 달 간격으로 지급되는 일률적으로 퍼센테이지가 정해져 있는 금액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된다. 네. 이게 뭐가 복잡한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이 문장에 너무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렇게 해석을 해야 재계 쪽에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고 하는 뭐 좀 막연한 추측을 알겠습니다. 좀 하고 있습니다. 막연하지만 상당히 상식에 부합하는 추측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자, 이 정기상여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경우에 전체 기업계가 부담해야 될 돈,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돈, 그 돈의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정확한 액수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대체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은 내용에 의하면 경총 주장은 38조 원 정도 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 노동관계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노동연구원에서는 21조 원 정도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쪽 주장이든 저쪽 주장이든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떼어먹은 돈일 수 있는데 경총이 오히려 이 금액이 더 크다고 얘기하는 거는 부담이 크니까 좀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달라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어쨌든 수십조 원, 그렇죠. 이 기업들이 그동안 부당하게 편취했거나 줘야 될 돈을 안 줬거나 뭐 이런 규모가 수십조에 이른다면 재계가 긴장하는 건 뭐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닙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열리는 전원 합의체 공개 변론, 갑을 오토텍이라는 회사의 노동자들이 제기했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1, 2심 판결은 어땠어요? 제가 판결문을 못 봐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은 들어보니까 그 갑을 오토텍에 소속되어 있던 근로자분들 7분이 한 분씩 개별적으로 소송을 해가지고 한 분당 520만 원씩 청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1심, 2심 전부 승소를 했고요. 그래서 회사 쪽에서 상고를 해서 지금 대법원에 그 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개별 회사 그것도 뭐 7분이 제기한 소송이라면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 우리 청취자들께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사건이 그 사회적으로도 좀 불거지게 된 그 이유가 전에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그 5월달에 방미 도중에 네. 그 미국의 GM 그 회장이신지 사장분이신지 그분하고 대화를 하던 도중에서 이 통상임금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 에커슨 GM 회장이죠. 네. 제가 그쪽 우리말이 아닌 언어에 상당히 약해서. 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통상임금이 대법원에서 지금 판례로 굳어져 있는데 범위가 그것을 대통령께서 해결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는 상권분립에 위반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그런데 지금 가장 그 통상임금의 범위와 관련해서 우리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사건 중에 전형적이고 한꺼번에 모든 그 해석을 할 수 있는 사건이 이 GM사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GM 회장이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또 그것이 언론에 알려졌는데 대법원에서 GM사 사건을 바로 이 공개 변론으로 해결하기는 조금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쭉 봤을 때 그래도 사실 저도 이 사건이 아니면 가브로토텍이라는 회사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회사를 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데 느낌이 드는데 또 이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는 나중에 그 혹시 제가 이게 전원합의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가라는 데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면 한꺼번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비록 작은 회사에 소수의 그 소송 당사자가 연루돼 있는 연계돼 있는 거지만 네.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집단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고, 네, 물론입니다. 여러 가지 연쇄적으로 여파가 미치기 때문에 오늘 네. 공개 변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가브로토텍 이 사건은 1심에서 모두 노동자들이 승소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그 대법원의 기존 판례는 어땠습니까? 예전에는 판결들이 좀 들쑥날쑥했었는데요. 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월 단위, 네. 그러니까 1개월에 지급되는. 근데 그게 아닌 전형적인 또 그 임금 항목 중에 체력 단련비가 있습니다. 네. 이게 6개월에 한 번씩 지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월 단위로 지급되는 것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다라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체력 단련비는 안 들어가야 맞습니다. 네. 근데 대법원에서는 지금으로부터 이제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데요. 96년 2월경에 이 체력 단련비는 이건 일괄적으로 항상 6개월마다 나가는 거니까 이거는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여금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지금 최근에 한 것이 이제 작년 3월경에 죄송합니다. 금알이무진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이 청구한 소송에서 요 사건은 상여금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네. 예, 그때 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금알이무진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서 승소 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월이나 주나 이런 기간과 무관하게 네.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면 통상임금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군요.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해석해도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전 판사님께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 그 가운데 이제 눈에 확 들어오는 부분이 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보통 기존의 판례를 바꿀 경우에 열린다. 예. 이렇게 쓰셨어요. 예. 대법원 판례가 이번에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근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일단 첫째는 원칙적으로 원칙은 아닌데 지금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사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보통은 대법관 3분이나 4분으로 구성되는 소부에서 네. 판단을 하고요. 그 3분이나 4분 중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분이 계시면 그러면은 대법관 전체로 구성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입니다. 네. 근데 이거는 기존의 판례가 없었거나 그런 경우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판례들이 이런 것을 다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기존 판례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결론을 그대로 유지를 할 거면 소부에서 그냥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근데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다는 것은
관련 법규를 좀 말씀드리면 우리 법원조직법 7조 1항 3호에서는 기존의 대법원에서 판시했던 견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전원합의체를 꼭 거쳐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판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게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가브로토텍 이 사건, 지금 문제된 이 사건이 소액 사건이거든요. 1인당 520만 원씩 청구한 거기 때문에요. 네. 소액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청구하는 돈의 액수가 2천만 원 미만일 때 예. 그때 이제 소액 사건이라고 해서 우리 소송법 소송 절차상 특별한 취급을 받습니다. 네. 특히 가장 크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는요. 1, 2심에서 판단을 했는데 그 결론이 기존의 판례하고 다를 때에만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게 소액사건 심판법 3조 2호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액사건이기 때문에 1, 2심 결론이 맞다면 이건 상고 대상조차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심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1, 2심 판단이 판례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기존 판례가 지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왔는데 판례와 다르다라고 한다면 판례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근거 때문에 상당히 판례가 이번에 바뀌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좀 그렇기는 하지만 오히려 또 이 제 생각이 정말 그야말로 쓸데없는 걱정거리여가지고 이번에 전원합의체를 통해서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게 확정이 된다면 네. 향후 우리 그 봉급 생활자들의 생활이나 법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아주 유리하고 또 쉽게 바뀔 수 없는 그런 판례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아주 작은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전화위복이 될 것이라는 희망은 아주 작다고 좀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여부와 또 다른 차원에서요. 지금 네. 말씀해 주신 소액 사건인 경우 1, 2심의 판결 내용이 판례와 다르지 않다면 네. 전원합의체 못 연다는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제가 네, 듣기에는. 네. 그러면 이번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것 자체가 예. 법규에 어긋난 것이 아닌가. 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원래는 논리적 순서대로 하면 판례를 바꾸고 그래서 넘어와서 이제 1, 2심 판단이 잘못됐으니까 다시 또 대법원 판결을 받는 두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원래 판결로 예, 판례로 그렇습니다. 돌아가는. 예. 네. 근데 두 단계를 거치는 것보다 어차피 전원합의체가 열리니까 한꺼번에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그것이 법규 위반되는 것은 아니고요. 전원합의체는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법률을 해석하고 있는 최종적인 권한을 가진 대법원에서도 가장 최종적이고 가장 완결체적인 형태의 재판부 구성 모습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분들께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대법원 통상임금 공개 변론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되고 이 상황은 법원 홈페이지와 그리고 또 KTV 그리고 포털 네이버가 생중계를 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오신 김에 현안에 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어제 그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서 이번 내란 음모 사건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어요.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떤 점이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인지 또 재판부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에 주목하게 될 것인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그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돼 있는 혐의 사실이 무엇인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예상 가능한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계속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는 바와 같이 내란 예비 음모나 내란 선동의 문제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국가보안법 위반의 문제는 사실 뭐 크게 쟁점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내란 관련 부분만 약간 말씀을 드리자면 이 내란죄가 형법상 상당히 요건이 엄격합니다. 네. 일단은 그 내란 행위가 실행될 수 있을 만한 어떤 구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단순히 음모라고 하더라도 모여서 뭐 쉽게 말씀드려서 한번 엎어버릴까? 이렇게 말한 거 가지고는 안 되고 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또 언제 또 어떤 방식으로
이런 것들이 뭐 너무 세세한 디테일한 부분까지 규정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네. 대략적인 골격이나 어떤 그 체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그런 법률 해석상의 시각이거든요. 네. 근데 과연 그것이 지금 제대로 주장이 되고 입증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게 지금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 재판부에서도 그것을 중심으로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전 판사께서 원하지 않으셨던 오늘 대중 앞에 다시 서게 되셨습니다. 그 페이스북에 적으신 실업자 신분 이제 청산을 하실 건가요?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저 페이스북에 제가 실업자라고 쓴 것은 저 봉급 생활자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썼는데 너도 봉급 생활자라서 그런 주장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을까봐 저는 봉급 생활자가 아니고 실업자입니다라고 쓴 건데요.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전 지금 전업주부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훌륭한 일이에요. 예. 네. 살다 보니까 참 이게 너무 행복한 이거 어법이 다르네. 잘못됐다 그러네요. 무척 행복한 일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사실 전업주부로 계속 살면 아주 행복할 것 같기는 한데요.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은 그래도 제가 사회에서 또 국가에서 은혜를 입어서 공직 생활을 했고 또 거기서 여러 가지 지식도 얻었고 경험도 쌓게 됐는데 이것을 좀 어떻게 우리 사회나 국가나 다른 분들을 위해서 이바지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게 사용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게 가장 제가 희망하는 또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통상 저희 같은 경우에 가는 길이 변호사이긴 한데 굳이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좀 그런 길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보고 해봤으면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네, 통상 그 정치인 뭐 출마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농담이었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시각에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합원님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공정언론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입니다. 홈페이지에 가입한 지 오래됐는데도 아직 예비 조합원이어서 많이 놀라셨죠? 저희도 조합원 2만 명을 향해 가고 있는데 출자금을 납부한 조합원이 14,000명이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출자금 납부를 깜빡하신 거 아니신가요? 1좌당 5만원 가입할 때 한 번만 내면 되는데 몰라서 많이 당황스러우시죠? 이제 카드 결제도 되는데 이것도 모르셨죠? 국민TV로 들어오셔서 로그인하시고 마이페이지에서 납부해주시거나 계좌 이체해주시면 바로 예비자를 떼어드립니다. 예비 조합원님,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이 되는 길 완전 쉬워서 당황하셨어요? 여러분을 에너그램과 정치 풍자의 세계로 모시는 시사 에너그램 공갈입니다. 에너그램은 문장을 구성하는 음절들을 재배열해 전혀 다른 의미의 문장을 새로 만들어내는 기법입니다. 서양에서는 언어학의 연구 대상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다빈치 코드에 나오는 신기한 암호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뉴스바는 정치인의 발언이나 그 발언을 보도한 기사 문장으로 세계 최초의 정치 풍자 에너그램을 시도합니다. 오늘은 문장이 아니라 사람과 단체 이름들로 에너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에너그램이라는 마술 상자에 넣을 대상은 이른바 국정원 게이트에 연루됐거나 진실을 밝힐 책임이 있는 사람과 단체들 이름 11개, 총 34개의 음절입니다. 그 이름들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국정원, 새누리당, 청와대, 박근혜, 이명박, 김무성, 권영세, 원세훈, 김용판, 박원동, 이광석. 네, 방금 들으신 이름들 가운데 뒤에 나오는 박원동은 김용판 서울청장, 그리고 또 권영세 주중대사와 통화를 했던 국정원 국장이고요. 이광석은 국정원 댓글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경찰서 서장이었습니다. 자, 이 국정원, 새누리당, 청와대, 박근혜, 이명박, 김무성 등등의 이름들이 어떤 문장으로 재탄생하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정이, 원, 판, 김, 세, 무훈, 청원, 원석이용, 박박세김, 명박훈해,
대동 권세와 성누리국 영광. 네, 원판 김새, 국정원 촛불이 번지면서 널리 알려졌던 표현인데요. 요즘 내란음모 사건 때문에 밀려서 벌써 낯설어진 것 같습니다. 국정원 사건 핵심 4인방으로 불리는 원세훈, 김용판, 김무성, 권영세 이 4명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 바로 원판 김새였습니다. 에너그램 문장을 좀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당정이 원판 김새에 대한 무훈을 청원하고 이를 원석을 이용해 박박 새겼다는 거죠. 새긴 내용은 이렇습니다. 명박근혜 대동권세와 성누리국 영광. 시사 에너그램 공갈이었습니다. 국정원, 새누리당, 청와대, 박근혜, 이명박, 김무성, 권영세, 원세훈, 김용판, 박원동, 이광석. 당정이 원, 판, 김, 새, 무훈, 청원, 원석이용, 박박새김, 명박근혜, 대동권세와 성누리국 영광.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영화가 넘칩니다. 영화를 다루는 프로그램과 기사도 넘칩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매체력이 큰 방송의 프로그램일수록 그리고 영향력이 큰 신문의 기사일수록 영화에 대한 평가가 호의적이고 심지어 내용이 천편일률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든 코너가 영화 쉐킷입니다. 영화를 마구 흔들어서 좋은 면은 좋게 평가하고 비판할 부분은 냉정히 비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제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서 영화평론가 최강희 씨를 청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 영화평론가 최강희 씨가 영화 쉐킷을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네, 최강희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영화들 소개해 주실 겁니까? 네, 영화 쉐킷이라고 하는 코너 제목 그대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영화를 좀 이렇게 바텐더가 된 기분으로 뉴스바니까요. 네. 네. 바텐더가 된 기분으로 쉐킷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요즘 특히나 그 할리우드나 한국 영화의 흐름 가운데 하나가 이 양극화 사회에 대한 어떤 성찰을 담은 영화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일단 2008년에 그 금융 위기 이후에 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성찰 이런 것들,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한계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들 얘기가 되고 있었잖아요. 근데 영화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영화만 해도 최근 들어서 특히나 양극화 사회, 부자와 가난한 자가 극단적으로 나뉘어 있는 사회, 이런 그 우리 사회에 대한 어떤 뭐 성찰이나 비판을 담아낸 그런 영화들이 많죠. 또 올여름에 개봉한 영화만 해도 이를테면은 설국열차라든가 조금 이따 제가 오늘 또 주요하게 소개해드릴 엘리시움이라는 영화하고 설국열차 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만 뭐 설국열차도 그 꼬리칸과 앞에 화려한 생활을 사는 앞칸 사람들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설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더 테러 라이브라는 영화도 사실은 그 하정우 씨를 주연으로 해서 우리 방송 뉴스의 어떤 선정성, 시청률 지상주의. 요즘 뭐 종편 보면은 시청률 올리려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비꼼, 풍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 테러를 일으키는 범인이 우리 사회 최약자로 밀려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설정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약자를 더 못 살게 하는 그런 코너로 몰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영화가 좀 비판을 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숨바꼭질이라는 영화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손현주 씨가 이제 주인공인 영화잖아요. 그게 표면적으로는 그 형과 어렸을 때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 때문에 뭐 어떤 그 결벽증에 걸려가지고 손을 막 씻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실종된 형을 이제 찾으러 나서면서 벌어지게 되는 미스터리한 상황. 자기 집에 누군가 정체 모를 사람이 막 침입해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표면적으로는 두 사람, 그러니까 형과 동생의 어렸을 때의 트라우마가 이제 이야기를 전진시키는 그런 동인으로 작용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이제 영화에서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그런 영화 그 감독의 주제 의식이랄까요? 그것은 이제 서브텍스트라고 부르는데 이 숨바꼭질이라는 영화의 서브텍스트는 손현주 씨가 사는 아주 럭셔리하고 안락한 그런 아파트. 그 다음에 손현주 씨의 형이 살았던 굉장히 허름하고 낡은 아파트. 네. 이 두 공간을 대비해 보여주면서 이 부자와 가난한 자가 격리돼서 살아가는 네. 부자가 살아가는 공간과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을 아주 대비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런 가운데 이 가난한 사람들의 일원인 누군가가 이 손현주 씨가 사는 럭셔리한 아파트에 침입해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설정. 네. 그 자체가 말하자면은 부자 빈자가 공존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 공간적으로는 격리되어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공존할 수밖에 없는 이 우리 사회의 한 풍경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설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영화 엘리시움은 어떤 네, 설정인가요? 미국에서 만들어진 이 엘리시움도 그런 주제의식이라는 측면에서도 같은 맥락의 영화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일단 뭐 감독은 남아공 출신입니다. 미국 감독이 아니고요. 닐 블룸캠프라고 하는 감독이고 이 감독은 2009년에 디스트릭트 9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상당히 네. 호평을 많이 들었던 디스트릭트 9이라는 작품은 2010년 아카데미 4개 부문 후보에 올랐던 작품입니다. 예. SF 영화인데 3천만 달러 정도 아주 저렴한 제작비. 미국에서 SF 영화 블록버스터는 대체로 1억 5천만 달러 넘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3천만 달러면 거의 뭐 4분의